자, 시작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막 반갑고 그렇지 않나? 사람이 반갑고 그리웠고 뭐 이런 거 없나요? 별로 그런 게 없단다 떨어져 있어. 나는 그렇던데. 나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뭔가 그립고 항상 뭔가 반갑고. 예전에 왜 옆에 있을수록 더 그립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한참 연애할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보고 있어도 그냥 보고 싶고 옆에 있어도 그립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냥 어느 시에 나오는 시의 특별한 구절이 아니고 삶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간 것들이 따져보면 다 그냥 스쳐 지나갔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계속 붙잡을 필요는 없고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내가 어제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내 챗GPT한테 물어봤어. 나는 이거 맨날 뭘 한다 해도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아쉬운 게 있고 또 해도 또 모르고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지? 이런 걸 물어봤더니 챗GPT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답을 주더라고. 모른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아니 나 왜 자꾸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모르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나름 전문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챗GPT의 말은 이거예요. 전문성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모를 때도 침착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난 이거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왜 맨날 몰라?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도 침착할 줄 아는 것이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냥 알아보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보고 야, 나도 모르는 걸 쟤들이 나한테 용기 주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갈수록 혼자 지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강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직강 오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국 공부는 혼자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뭐 챗GPT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을 한번 좀 다독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내가 말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른다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순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올해는 여러모로 기존의 틀을 좀 많이 깨면서 자꾸 진도를 자꾸 딴 방향으로 다르게 범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과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해버리면 더 나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순서대로 하기 싫어가지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올해는 이상하게 좀 변화가 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출문제풀이도 내가 준비하면서 이걸 처음부터 다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요 근래에 아니야 너무 옛날 걸 자꾸 하니까 재미도 없고 나는 또 너무 오래된 것들은 지금 교육과정 내용과 맞지 않은 것도 있고 너무 옛날 지식처럼 느껴져서 식상해 재미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답형 정도부터 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록이 한다면 서답형쯤에서 보면 실제로 얼마 안 돼요. 물론 바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작년, 재작년 내가 써놓은 걸 보니까, 기록해놓은 걸 보니까 거의 한 2, 3주 만에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바쁘게 끝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도 뭐 그렇게 바쁘게 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죠? 딴 것도 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올해도 바쁘겠지만 시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시작은 서답행부터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론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서답행부터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PDF로 이렇게 제공되겠지만 202가 정도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록으로 제공되었었는데 그 파일은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줬지만 차차 이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 작년 거죠, 그죠? 기출도 A형만 이렇게 편집해 둔 상태라서 다 하면 그것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서답형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예전에 좀 더 앞으로 돌아와서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쭉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가장 최근에 한 3개년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예전에는 처음부터 쭉 하다 보니까 끝에 와서 너무 심각하게 좀 급하게 나간 경향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모면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출 문제는 우리가 늘 아끼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늘 소중히 다루는 것들이고 매년 내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시험 치기 전까지 들고 와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능 기출 문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그죠? 다른데 이것도 굉장히 공들여서 출제한 내용들이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잘 낼 문제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잘 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연히 내가 답을 암기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이 기출 문제 공부할 때 내가 안타까운 것들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쭉 보면 알겠지만 같은 내용의 것이 그 다음이나 언젠가 똑같은 형태는 똑같이 나오겠죠.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같은 내용으로 시험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뭐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걸 의도하지도 않고요. 그 정도로 출제하는 교수들이 바보들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기출 문제를 그냥 답을 외운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기출 문제의 주변을 파견도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쓸데없는 이론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출 문제 볼 때만큼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그럼 뭐냐? 내가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들이 어떻게 문제화되어서 나오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끔 나 자신이 내 지식을 이렇게 워킹 메모리 작동시켜 가면서 어떻게 써내는가, 그죠?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공부한 것만큼 내가 써낼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만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우면 기출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죠? 그리고 답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출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새로운 게 보여야 된다. 그게 기출 문제지. 내가 한번 기출 문제 풀고 나서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특별히 내가 공부한 것이 아닌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특정한 의미 자체가 꼭 중의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모든 능력이
영역을 다 합쳐서 한 해의 기출문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어떤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10점, 15점 밑에, 그죠? 맞아도, 마이너스가 되어도, 상위 합격권에서이죠? 진짜 10등 내에 들을 정도로 있잖아요. 성적이 월등하게 좋은 성적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런 때가 있고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총 23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입형 빼고 나면 기입형이 5문제잖아요. 왜, 그죠? 그거 빼고 나면 18문제, 17문제 정도 되잖아요. 왜, 서술형이. 그러면 그 서술형 각각의 문제가 4점 온점을 다 받지 못한단 말이 되죠. 그죠? 어떤 문제도 온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각각이 잘 넣어봐야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성적 해봐야 4점 만점에 3점 정도 받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4점 중에 3점 맞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시험이 맞죠, 그죠? 결국 쉬운 시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뭘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냐면, 우리가 보통 내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조금 쉽게 느껴질 때는 내가 기준이 항상 몇 점이 있냐면 60점이 기준이었어요. 60점 기준 넘으면 합격한다.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거의 60점 넘어야 합격했습니다. 사실이고, 또 모의고사 성적 보면. 그것도 모의고사도 내가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호 채점하잖아요. 왜? 문항별 상호 채점하니까 나름대로 신뢰성도 있고 그게 된 거죠. 그랬던 것이 요즘 조금씩 어렵게 나오니까 내가 생각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는 몇 점까지 합격하냐면 50점 중반 정도 돼도 있잖아요. 그죠? 합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50점 중반 정도 생각합니다. 50점 한 55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정도에 걸려도 그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50 한 2, 3점, 1, 2점 정도 돼도 합격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 생각 드는데 아직은 솔직히 나는 55점 언저리에서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정도에서 그 정도는 성적이 나와야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40점대도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전공이 80점인데 80점인데 내가 55점이라 하면 마이너스 몇 점이 돼? 25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5점이면 우리 기입형하고 다 합쳤어도 뭐가 되는 거야? 기입형은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하고, 그럼 나머지 문항들은 4점 만점에 3점이 안 돼도 합격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왜, 그죠? 그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진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기 직각 오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면 그게 됩니다. 딱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보다 쉬운 내용은 아니다. 그나마도 60에서 한 55점으로 다운된 이유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요 근래에 와서 뽑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요 한 2, 3년 정도에는 제법 많이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뽑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점수가 다운된 느낌이 좀 든다. 이거죠. 그죠? 결코 이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의고사가 무슨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 또한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가 매년 느끼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한 건 나와 상관없이 그래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혼자만 다 하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이상하지는 않더라고. 그죠? 질적인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 1월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한테, 기출문제를 이렇게 계속 꾸준히 풀어보라고 했는데, 3월 정도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도 보면 매년 이렇게 매주 올렸잖아요.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꾸준히 푼 사람이라면 이제 적어도 가장 근래에 나온 문제는 2번 정도로 풀었겠다. 그죠? 이게 서답형 때부터 해서, 한 번쯤 풀어보라고 했는데, 전체를 한 번은 풀어봤어야 돼. 여태까지, 그죠? 풀어봤어야 되고요. 약간, 요즘에 카페에 내가 이제 일주일에 이만큼 공부하세요라고 올리지만, 약간 좀 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면.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봤다 해도 사실은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그죠? 나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서답형만 하더라도 이게 문항수가 많지 않을 때는 그 7월, 8월까지 돌면 한 3번까지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보고 나서 일일이 제가 이제 다니면서 기출문제 푼 거 들고 와봐라 하고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답형 문제가 워낙 많아진 상태에서 그걸 한 번, 2번 보고 따라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스스로 풀어보는 게 중요한 문제지 내가 아무리 일러준다 해서 그게 답이 뭐예요? 아, 알겠구나.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저 문제의 답은 저런 게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제 좀 알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 하고, 내가 실제로 그거 문제를 보고 답을 달아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 우리는 내 스스로 답을 달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 같은 사람 수업 들으면서, 저게 저런 내용이라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퀴즈 문제를 푸는 의미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퀴즈 문제 답들은 합격생들이 답이 했잖아요. 왜, 그죠? 그 얼추 전체 영역을 다 따진다면 어떤 해는 거의 만점 답안인 경우가 있고요. 왜 그걸 느끼냐면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합격했을 때 성적이 있잖아요. 그죠? 성적에서, 자기가 뭐 때문에 마이너스 됐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그걸 일부 수정한 것들이 있어요. 수정했으니까 전체 23문제 중에서 마이너스 한 2, 3점 정도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만점이란 거죠. 그죠? 그 정도 되는 답안이 있고, 또 어떤 해는, 마이너스 한, 15점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가 일부 좀 몇 개 고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아쉬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이너스 10점 되는 답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든 게 다 똑같다 말할 수 없는데 23문제 전체 문제를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격생들의 답은 어쩌면 우리가 혼자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답하고 비교해 보면 이 합격생들의 답이 월등히 좋은 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잖아.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월등히 좋은 답일 수 있다고요. 그죠? 이 정도가, 이 정도 답이 사람마다 약간 편차는 있어도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선에서는 합격하고도 몇 점 남는 정도의 선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답안이라 볼 수 있죠.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넣는 답을 보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써놓은 답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답하고 써둔 답하고 한 비교를 이 시점에 와서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의 답이 여기 있는 합격생들의 답을 넘어서면 뭐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압도적인 성적을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놓은 답이 있으면 그 답하고 이 합격생의 답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답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죠? 못한다 하더라도 얼추 근접한 합격할 수 있겠다에 근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아직은 합격선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이랬던 저랬던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실제 임용시험은, 예전에 서술형 때도 그랬지만, 한 절반 정도는 과락을 못 넘깁니다. 미안하게 얘기지만. 과락을 못 넘긴다는 것은 24점을 못 넘긴다는, 32점을 못 넘긴다는 말이 되죠. 그죠? 거의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이런 기출문제 앞에서 비록 내 스스로가 작아지겠지만, 그죠? 작아지겠지만, 약간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거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좀 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예,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렇다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자, 차례를 보니까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자, 151쪽부터 돼 있고요. 화법 기입형 서술형, 작문 기입형 서술형, 독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가잖아요. 왜 그죠? 논술형은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독서 서술형 문제까지 가는 게 2022까지 그죠? 기출문제 되어 있으니까 이까지 하면 한 3주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다시 이전의 교육론으로 넘어와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뭘 이해하는지 알겠죠? 예. 그리고 서답형 때도 논술형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 논술형이 214쪽부터 실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2쪽부터 볼까요?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것은, 비록 학생들이 답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마이너스 한 10점 될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 여기 있는 답이 다 답은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채점이라는 것이 원래, 허용 채점 됩니다.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매 시기마다 허용 채점 되는 것도 많고, 정확 채점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봤다면, 여러분들 푼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있잖아요. 정도로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론도 그렇고 교과서도 봤지만 그것들이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오는가, 그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잖아요. 왜, 그죠?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보기 전에 이 진도에 맞춰서 한 문제 문제를 일주일 동안 쭉 풀어보는 게 좋고, 알겠어요?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답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잖아요. 왜, 그죠? 보고 나서 여러분들 복습할 때는 역시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겠지만, 알아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또 역시 여러분들이 써놓은 답하고 비교해 가면서 있잖아. 그때는, 복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써놓은 답하고 있잖아요. 써둔 답하고, 그럼 우리가 수업을 같이 듣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을 거잖아.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거하고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쓴 답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내가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봤는데, 저런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자기가 판단이 있을 거잖아. 왜? 그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봤어야 됐구나. 또는 이제 내가 본 관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있잖아요. 왜? 그죠? 왜 그런지도 메모해두고. 그렇게 해두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시간이 2달 지나고 난 뒤에 9월부터 해서 모의고사 볼 때도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봐야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쳐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활용할 수 있게 미리 매주 복습을 하면서, 예복습을 하면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 이면에는 거듭 말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않고 보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꼭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보면서 가끔 이 합격생들의 답도 같이 읽어볼 텐데, 읽으면서 좀 문제 있는 답이 있으면 이건 답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생각도 맞는지는, 그건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 생각과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비판적 관점에서 답을 보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겸허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152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01번 문제, 화법부터 쭉 볼게요. 자, 다음은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학습하기 위해 정리한 교사학습 자료입니다. 보기에 학생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변을 완성하려고 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봐둬야 될 이유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에 의해 넣은 교과서 올해 확인해 보니까 웬만한 교과서에 전부 다 이게 다 실려 있습니다. 그죠? 다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반대신문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반대신문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담긴 의미라든지 이런 걸 묻는 학습 활동이 많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여부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절차를 보면 항상 우리가 전체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전체는 입론이 있고 반론이 있잖아요. 왜, 그죠? 입론이 있고 반론이 있습니다. 반대신문은 입론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지고 반론에서는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은 어디서 한다 했어요? 찬성측에서 시작하고 끝도 찬성측에서 끝낸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입론에서 제일 찬성자가, 그죠? 입론을 하면 제2 반론자가 뭐가 돼? 반대측에서. 제2 반대측에서 반대신문 하죠. 그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1 반대측에서 있잖아요. 그죠? 입론을 하면 또 뭐가 해요? 제1 찬성자가 뭐 합니까? 반대신문 합니다. 맞죠?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제2 찬성측이 입론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이런 과정도 같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규칙 자체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토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결론이 명확하게 끊어지는, 그리고 승패가 갈리는 그 경쟁적인 말하기 때문에 특히나 토론 규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자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토론자가 말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주장을 펼칠 때 그 근거를 잘 펼치고 있는지, 그죠? 뭔지 알겠어요?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토론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교차조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신문으로 거의 통일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찬성측의 입론은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왜? 주장하는 자는 증명해야 된다는 쪽이니까, 그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는 자?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죠? 현재 상황을 바꾸어야 하니까 입증의 부담이 워낙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측에서는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니까 협의 시간이라고 돼 있죠? 협의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일종의 수기 시간이죠, 그죠? 작전 타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기 시간이다. 볼 수 있고, 모든 경우에 다 수기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토론자가 요청을 할 때만 그 사회자가 승인을 해서 그 같은 편끼리 토론 전략을 다시 말하는 거야. 깊이 있게
서로 상의해 보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친 게 바로 수기 시간이고 협의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반박이라 돼 있죠. 그죠? 이 반론을 펼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기 한번 볼게요. 반대신문식 토론의 경우 찬성 측에서 입론을 먼저 시작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토론을 하다가 협의 시간 이후에는 순서를 바꾸어 찬성 측이 마지막으로 반박하게 하는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답을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는, 왜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이런 말을 했는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세다 토론에서는 정책 논제를 다룹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토론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정책 논제를 다루고 있죠. 가치 논제를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책 논제를 다룹니다. 근데 굳이 이 말을 왜 넣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우리의 토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찬성 측이 바로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증 책임을 진다. 이래 되죠. 그죠? 입증의 부담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입증 책임의 균등성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책임의 균등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토론 순서를 바꾸어야 균등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균등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답은, 여기 예시답의 합격생들의 답처럼 입증에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또는 논제 입증에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요. 그죠? 또는 입증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논제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5-01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사학습 지도안에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손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한다, 공손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말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감안하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 유발을 보니까 공개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가나 발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가는 다음 주에 공개 수업이 있는데 네가 반장이니까 발표 준비를 해라. 나는 다음 주에 공개 수업이 있는데 네가 발표 좀 맡아주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죠? 이 두 개는 이제 가와 나의 말하기가 어때요? 의미는 동일하잖아요. 왜? 그죠?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할 수 있는데 앞에 거는 명령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요청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왜? 맞죠? 강하단 말이야. 근데 언어적인 표현 방식은 좀 다르죠. 그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동기유발에 보면 교사의 가나의 발화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이야기해보자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나 받아들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게 조금 더 덜 부담스러워요. 나가 좀 더 덜 부담스럽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거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청자를 배려한 말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개 쪽에 가보니까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다의 대화 상황에서 학생의 바라는 교사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뤄볼게요. 학생이 그럽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외가로 1번. 이 대화에서 학생 발화의 목적은 바로 뭐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요청이잖아요. 왜, 그죠? 요청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요. 학생의 말이 공손하지 않고 교사를 존중, 배려하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게 되죠. 그죠?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가로 3번 보니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제 교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분일까?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밑에 적용활동에 가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서 갈등이 생긴 사례를 찾아서 공손한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연애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전에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누가 보더라도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시잖아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참상국어에 시험 치고 나서 도대체 무슨 경률이에요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경률을 위배했다, 무슨 경률을 위배했다 이랬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밑에 예시 답안에 보면 첫 번째 합격생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직접적인 표현과 요령의 경륜을 위배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왜? 맞죠? 근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대 그때 내가 이 당시에도 시험 칠 때 내가 뭐라 했냐면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하면서 나는 아직도 그 공성성의 경륜이 뭔지 다 모른다. 내가 그걸 왜 외워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 아직도. 공성성의 경륜이 뭔지는 알지. 왜 나온지는 아는데 그 세부적인 경륜을 내가 왜 알아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령의 경륜부터 해서 있잖아요. 겸양의 경륜까지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면 나 설명 못 하겠다.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강의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문제 나왔을 그 무렵에 그 이전에 이제 요런 이렇게 공순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우리 수강생들이 다른 모의고사를 보고 나한테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 있잖아요. 보고 나한테 와서 이 답 뭐예요? 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답이 전부 다 뭐였냐면 무슨 경륜이냐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다른컨대 이런 경륜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학 전공한 국어교육론 전공한 사람들이 이걸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험에 논리가 없다. 이런 것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전에 그 이야기했죠. 내하고 친한 형이 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임용 특강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했는데 그 형이 나보고 뭐라 했냐면 이거 기출문제 풀이 좀 해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아니 당신이 내 문제니까 당신이 풀이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 형이 이제 자기가 자기 학생들한테 풀이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무슨 경률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해라라고 조건을 달았다는 거야. 채점 기준에. 이는 경률을 묻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경률자만 들어가면 틀렸다고 채점해라. 뭘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성성의 원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지. 그죠? 시험 문제까지 내서 이게 무슨 경륜이냐 묻는 것은 우리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면 그 학생이 보세요. 외가로 2번 보세요. 학생이 말이 공손하지 않고 교사를 존중, 배려하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다? 말 그대로 교사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사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라고요. 약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답들이 그 당시에 내가 준 답이 이거였어요. 교사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시답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학교생들이 예시답이 바뀐 거예요. 그 답 두 개 있죠, 밑에? 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기들의 답이. 교사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 당시엔 체면 손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 체면 손상은 그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마다 좀 다른데, 이 당시에는 예의 이론이 그렇게, 화법 이론에서 딱 등장해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출문제 보면 지금 관점에서 볼 때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론의 이론이 있잖아요. 왜 그죠? 그 관점이 달라서 나타나는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현재 교육과정에 맞춰서 다시 네. 나오면 네. 송희쌤이 교사의 체면을 손상했다. 체면 손상에 대한 이야기 넣을 수 있죠. 예, 지금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은 지금 2025년 지금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이거는 이미 1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 2015학년도니까 2014년 문제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이야기, 그때 이론을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그러면 경류를 알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미안합니다만 지금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수능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때 수능의 영역이 있잖아요. 언어 영역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국어 영역으로 바뀔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국어는 사고력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국어 지식의 영역이다. 국어 지식, 학문으로서의 국어 지식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옛날에 내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요 근처에 대입재수학원에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노량진에서 딱 맞춰졌는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학원에서 갑자기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다면서 바뀌었으니까 교재를 바꾸라는데 도대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국어 강사들끼리 모여서 한참 이야기하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 나보고 그 의미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그때 평가원에서 나온 걸 자료 다 읽어봤거든요. 국어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게. 더 이상 사고력의 영역은 이제 그 이전에 건 머물러 있고 있잖아요. 그죠? 언어 영역으로 넘어 있고. 그러니까 옛날 수리 영역, 언어 영역 이랬다는 거죠. 넘어 있고. 이제 그거는 너무나도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국어 지식을 묻는 유형으로 바뀐다. 뭐 그런 이야기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는. 뭔지 알겠어요? 이 경력도 좀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세부적인 지식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53쪽 가겠습니다. 2016A0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연설의 설득 전략에 대한 교사의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업관 위원회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화법에서 참 좋은 책이다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삶과 화법이라는 책이 있다 했죠. 그죠? 지금도 그 책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삶과 화법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발문을 읽으면서 연설의 설득 전략이 뭔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논리적, 감성적, 그 다음에 인격적 설득 전략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을 설득할 때는 논리적으로 입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68년 케네디가 미국의 흑인 거주 지역에서 했던 연설은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케네디가 연설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인권 운동가로서 흑인의 큰 지도자였던 킹 목사가 백인의 쏜 총에 죽었다. 케네디는 이런 상황에 저한 흑인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해야만 했다. 케네디는 연설에 앞서 이 소식을 흑인 청중에게 알렸고 당연히 흑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케네디는 킴 목사가 정의를 위해 헌신하였고 그 정의를 실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케네디는 백인이잖아요. 왜? 맞죠? 백인이 그 당시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킴 목사였잖아요. 왜? 그죠? 물론 그 당시 말콤 엑스도 있었지만 킴 목사가 있었는데 그 킴 목사가 총에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흑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동요할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억울한 사태에 대해 흑인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백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들끓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중들, 흑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죠? 이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한마디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족도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범은 백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연설문 조금 전에 읽었던 고작 몇 줄 안 되는 이 부분은요, 자신도 흑인 청중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연역적인 논리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 연역적 논리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와 청중을 동일시하면서 상대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전략이야? 감성적 설득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케네디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아무리 자기가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도 흑인 앞에서 연설해 있다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해서 강이 높아? 회피했겠죠. 주랭랑을 치거나. 맞잖아요. 그랬을 텐데 이 작품, 이 글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케네디는 그걸 회피하거나 주랭랑 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잖아요. 그죠?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청중들을 오히려 어떻게 진정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케네디의 성실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에서 흑인 청중들은 오히려 설복당했을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뭘 느낀 거야? 이 케네디를 통해서 연설자의 공신력을 느꼈겠죠. 맞잖아. 저 사람은 우리 편에서 내 감정에 충실하게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신뢰해도 되겠어. 이해됐어요? 예,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킹 목사가 죽은 후 대부분의 흑인 거주 지역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지만 이 지역은 이 연설 덕분에 큰 폭동이 없었다고 한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설득 전략 몇 가지를 배웠지요. 관심 끌기 전략, 일화 제시하기 전략 등. 그럼 케네디가 이 부분에서 사용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픈 사연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무슨 전략을 사용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강조했던 효과적인 설득 전략의 요인들 가운데 무엇에 호소한 것이다? 바로 감정에 호소한 것이다. 그죠? 감정에 호소한 것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전략은 바로 뭐다?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감성적 설득.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다 읽어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자꾸 답을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뭔지 알겠습니까? 답을 구체화시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설득 전략 몇 가지를 배웠지요 라고 해놓고 있잖아요. 관심 끄기 전략, 일화 제시하기 전략. 도대체 이게 산으로 가는 느낌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 읽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갑자기 자신의 아픈 사연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라고 하면서 뭔지 또 이렇게 한정해 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심지어는 그래 놓고도 좀 아쉬웠는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뭔지 몰라. 왜 자꾸 이게 이끌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해놓고 기억 전략을 사용해서 이까지만 하더라도 답을 내기가 쉽지 않죠. 이미 앞에서 딴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죠?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이런 기입형은 이 맥락에서 답을 읽어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기입형은 맥락에서 답을 읽어냅니다. 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내면서도 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단서를 주려고 노력을 무지 많이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어쩌면 이 부분을 보고 답을 저렇게 달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읽지 않으면 답을 엉터리로 쓸 가능성이 높아. 뭐하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는 이걸 읽지 않으면 답을 못 쓸 걸 하는 함정에 걸려듭니다. 알겠어요? 그런 함정에 걸려들고요. 그런 함정에 걸려든 사람들 보면 허무하죠, 오히려. 역시 잘 걸려드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포인트를 꼭 집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맥락적으로 이거 보면 답이 나올걸? 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꼭꼭 집어서 답을 잘 찾아내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음에 실제 시험 치기 전에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이 기입행만 쫙 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입행만 쫙,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쫙 화법이면 화법 기입행만 쫙 풀어보고, 작문 기입행만 쫙 풀어보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반복적으로 노는 거, 그럼 힌트가 어디 있는지, 뭐가 더 중요했는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부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주제로 한 수업 장면입니다. 관한의 기업관위원회에 해당한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화면에 준비한 학생의 대화를 같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너 내일 뭐 해? 집도 가까운데 농구할래? 나 약속 있어. 약속? 무슨 약속? 누나랑 매형이 집에 와서 가족끼리 밥 먹기로 했어. 결혼한 누나가 있었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 왜 말 안 했어? 그걸 굳이 말해야 돼? 너랑 만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이런 데서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죠. 그죠? 난 우리 집 사정이며 내 고민까지 너한테 다 털어놓았는데 일주일이면 친해지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야? 충분하다고? 사실 나는 아직도 많이 부담스러워. 자기 노출에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둘의 대화를 보니 성현이와 인우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사이로 보입니다. 근데 A를 보니 선생님은 이 두 친구가 계속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자, 이 대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성현이는 인우에게 집안 사정과 자신의 고민까지 서슴없이 밝힌 데 비해 인우는 성현이가 개인 사정과 고민을 말해준 것에 대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인관계 의사소통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기억으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억으로 설명한다까지도 답을 모르는데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인관계 초기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상호작용을 합니다. 주로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적 자아를 드러내다가 관계가 발전할수록 점진적으로 개인적 감정, 가치관, 내재된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자아를 드러낸다 합니다. 이쯤 되면 답이 뭔지 알지? 그죠? 자아 노출 또는 자기 노출. 그죠? 이런 거 알 수 있고. 심지어는 2015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표현으로까지 표현했죠. 그죠? 아마 세계에 어떤 걸 쓰더라도 답이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 대화를 살펴볼까요? 성현이와 인우는 자아에 대한 정보의 양과, 그러면 자아 노출을 의도했겠네. 맞죠? 자아에 대한 정보의 양과 수준, 그리고 정보를 드러내는 미연이 상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 양도 다르고 수준도 달랐잖아요. 왜 그죠?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 아니야? 이랬다는 거야. 그죠? 충분하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니언이 상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니언이 바로 뭐란 거예요? 속도란 거죠. 그죠? 속도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게 나름대로 이제 상호성에 따라야 되잖아요. 왜 그죠? 상호성이라는 것이 화자와 청자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적절한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한쪽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말하는 내용이 너무 많거나 또 뭐가 있어요? 정보의 수준이나 양이 너무, 그죠? 균형이 맞지 않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상호성의 원리에 맞게, 상호성의 규범에 맞게 대화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이쯤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